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보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이주자 택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주권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투자의 개념 이걸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주자 택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주자 택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익사업의 실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한 피수용자에게 공급되는 택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주자 택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적 개념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생활의 본고지에서 쫓겨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정착을 하고 또 주거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안전적으로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거권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또 생활할 수 있게끔 어떤 사회보장적 개념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주자 택지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이주자 택지의 경우는 약간의 요건이 약간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과연 이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을 때 과연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다툴 수 있는지, 이 이주자 택지의 공급 방법은 그것은 재량행위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소송상의 대상이 되는데, 즉 처분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는 뭐냐면 토지보상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이주자 택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여기죠.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이주 대책 대상자의 생활 재건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근린 생활 시설 있죠. 예를 들어서 상가인데요. 그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주거용 건축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에는 사무실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뭐로 사용할 수 있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그 특별법에 보면은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주자 택지 개념에서의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근린 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즉 상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주자 택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먼저 알고서 지금부터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뭐가 나오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이주자 택지 공급 요건의 세 가지. 먼저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준, 우리가 이런 보면 항상 이 기준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이러면 재개발을 할 때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수원시에서 재개발 공모 제도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의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죠? 다 인정을 하지만 권리 산정 이후에요. 건물이 이렇게 1층, 2층인데 이것이 단독주택인데 다세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그러면 입주권이 두 개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알죠? 이건 뭐죠? 투기를 방지할 목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분 쪼개기로 해가지고 일단 부당 이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주자 택지 공급 요건에서도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을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람 공고일이 있단 말이죠. 그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해야 되고 계속 거주를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기준일. 이때 언제까지 한다?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예를 들어서 재결에 의한 것은 재결 수용시까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보상계약 체결시까지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요건해서 기준을 이전에 이제 각각 요건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게 보면요. 이주자 택지 공급을 할 때 기준일 이전 1년 전부터 그 건물의 소유자, 그다음에 공람 공고일 이후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뭐 이런 요건들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계속 거주 요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언제까지다? 여기요.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을 여러분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주거는 허가를 받거나 적법하게 신고된,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뭐다?
여기 좀 이따 나오겠지만 무허가 건물은 원칙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또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또 설명할 것이고요. 일대 1세대 1필지예요. 그러니까 1세대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요. 하나의 어떤 그 실질적인 우리가 지금 보면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은 판례가 뭐라고 하냐? 이 1세대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세대를 그 주민등록부상에 같이 되어 있다 해서 무조건 1세대라고 보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다 한다면 이것은 1세대로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으로 삼고 이 1세대에는 한 필지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이주자 택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세 가지다. 기준이.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인데 적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주 요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거주 요건들이 주어진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방금 뭐라 했냐? 우리는 어떤 건물이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그러면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무허가 건축물도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89년 1월 24일 이전에 항공사진 등을 통해서 인정되는 그다음 그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요. 그러니까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되어 있다. 알겠죠? 이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주자 택지 대상자가 수분양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사용 승인 미필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뭐냐면 건축 허가는 받았어.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사용 승인을 못 받은 거예요. 사용 승인을. 이런 경우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방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적법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건축 허가는 적법하게 받았잖아요. 어떤 이유로 준공이 되고 사용 승인은 상원 승인 자체를 받지 못했을 뿐이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뭐다? 이주 대책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또 한 가지 예외가 되죠. 벌써 예외가 두 개가 있죠. 특례죠. 특례 두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는 민법 186조에 보면 법률 행위로 인한 즉 매매 계약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이것을 뭐란다? 형식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형식주의라는 것은 아무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이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2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3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했어. 그런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 이것을 형식적으로는 소유자라고 할 수가 없어. 법률상으로는 소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잔금을 다 지급하고 건물을 넘겨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우리는 실질적 소유자다, 사실상 소유자다 이런 말을 쓸 수는 있단 말이죠. 이것도 어디에서 쓰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세법, 세법에서요, 양도세 언제 소유권이 이전한 것을 올 것인가?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기준으로 삼을 때는 실질적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따져. 그러니까 그 잔금 지급일에 아직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래도 소유권은 넘어간 것으로 봐. 그래서 거기서 양도세가 나오고 취득세가 나온단 말이죠.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 대법원이 이것을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민법의 대원칙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이제 대법원에도 물권적 청구권의 사건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건물을 매수했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실질적 처분권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은 등기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을 형식적, 그 다음에 그것을 법률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적 처분권 유무로 판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다 지급하고 아직 등기만 아직 하지 않았죠. 그래도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등기 서류를 다 넘겨받았잖아요, 내가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등기 서류만 넘겨받았으면은 10년 안에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잔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이렇게 넘겨받았단 말이죠. 넘겨받았을 때는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실질적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반드시 등기가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주자 택지가. 그래서 여러분 이주자 택지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외 대상. 첫 번째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왜?
적법한 건축물일 때 이주자 택지가 인정이 되는 게 원칙인데 어떤 경우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89년요. 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 항공사진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럼 무허가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특례에서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외에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적법하고 유효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계속 고주 위반이라고 했죠. 여기서 고시라고 하는 것은 공남공고 고시일로부터 알겠죠? 1년 이상 계속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공남공고 고시일 이전에 그 건물을 1년 이전부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남공고 고시일 이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이런 요건들을 이제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거주 요건을 위반했다. 즉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았다. 그럼 그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들을 잘 봐야 되겠죠. 이주자 택지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련 종사자가는 공익사업과 업무적으로 관련된 종사자. 이것은 여러분요. 자기 이익, 이것은 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충돌하는 거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시행자인데요. 자기 땅이 거기에 있다 이 말, 자기 건물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인정되면은 그 사람한테는 부당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제한이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세입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적법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에 불과하는 것이고 사용하고 수익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은 뭐는 없어요? 이 사람은 사용 수익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권능만 있는 것이지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알겠죠? 이때는 뭐를 할 수 있다? 주거 이전비 같은 것은 지급할 수 있어. 3개월분.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절차. 이것은 뭐 간단하죠. 먼저 이주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주 대책자에게 통지하는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자 택지 공급을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신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급 대상자로 선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자 지금 봐. 그 다음 필지 배정이죠. 이 필지 배정은 보통 어떻게 해서 필지를 배정하냐? 이것은 추첨으로 보통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이주자 택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주자 택지의 공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뭐냐? 재량행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재량행위의 경우는 뭣들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재량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어떤 권한 범위 내에서 재량인 거잖아요. 그런 권한을 일탈하면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재량권 남용이다. 재량권 이탈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할 때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급 신청이 됐으면 이 모든 요건을 다 따져가지고 그 사람은 공급 대상자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요? 사업 시행자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뭘 온다? 수분양권을 줄 거 아니에요. 이주자 택지에서 수분양권. 이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것 이것을 판례가 뭐라고 하냐? 이것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봤어요. 처분성이 있다. 처분성이 있는데 이 분양권 설정에 대해서 잘못됐거나 적법하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뭐를 할 수 있냐?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소송을 할 때는 행정심판이라든가 또는 행정소송 같은 것을 통해서 항고소송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공급 대상자로 선정해서 그 사람이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취득을 했는데 그러한 방법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거나 불법 행위가 개재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 이것을 뭐란다? 이 선정 절차 이 행위 자체를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처분성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제 공부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필지를 배정할 때는 무조건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량행위라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은 좋은 데 주고 모르는 사람은 나쁜 데 주고 이게 아니고요. 원칙은 추첨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주자 택지 공급 가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제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주자 택지를 보면은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뭐 공급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조성 원가로 공급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일반 분양 가격보다는 싸다는 거예요? 저렴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비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분양 가격보다는 저렴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 조성원가를 기준하니까 원칙적으로 가격이 싸니까요. 여기에서 뭐를 할 수 있죠?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제적 부담. 왜? 이주민들이
이주민들이 어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강제로 쫓겨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주거공과 새로운 어떤 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비싼 가격으로 공급을 했어, 택지를.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거기다 건물을 지을 때 또 다른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 원가로 해가지고 싸게, 값싸게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다가 자기가 직접 건물을 건축하면 좋지만 건축을 못하게 되면 처분해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처분한 어떤 수익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자신의 어떤 주거권을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다, 공급하고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라고 되어 있죠.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생활기본시설이 뭐가 있어요? 응? 생활기본시설이라는 것은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전기공급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요, 설치 비용을 공제를 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내가 다른 곳에 이주자 택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가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누가 부담한다?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기반시설 같은 것을 다 조합원의 비용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더 증가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누가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택지가 만약에 100평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0평이 예를 들어서 공급이 됐다. 그럼 20평이 플러스가 됐잖아요. 이 플러스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초과 부분이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수분양자와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 알겠죠? 이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문제가 되죠. 이 설치 비용을 부담할 때 과연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왜 비례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주민 간의 갈등,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분양자 간의 갈등, 법적 분쟁,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조성 원가로 주는 것은 아주 좋은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주자 택지의 공급권의 법적 성질은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이주자 택지 공급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업 시행자가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수분양자로 지정을 하죠. 그럼 이 수분양자로 지정하는 것은 무슨 행위라고 했죠? 처분성이 있는 처분행위다, 그러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 행정처분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절차가 잘못됐거나 불법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뭐를 할 수 있다? 이때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이제 재산권성이죠, 재산. 그래서 이 재산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주자 택지 공급 수분양권은 이것은 재산권의 일종이다. 그럼 재산권이란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소유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소유권을 말할 수 있어요. 원래 물권이라는 것은 양도성이 기본이거든요.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양도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압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왜? 재산권이니까요. 소유권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는요, 원래 여러분요, 그 이주권의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지금까지는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기타 소득으로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주권의 경우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요, 이주권과 토지, 이주권과 건물을 같이 처분할 때는 이때 양도소득세를 이제 부과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 이주자 택지의 수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재산권의 일종이란 말이죠. 재산권. 그러니까 그 재산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본권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다음에 수분양자의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수분양자, 즉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권리는 뭐냐?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받는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조성 원가에 따라서 공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실제 일반 분양 가격하고 갭이 있겠죠. 그 갭만큼은 그것은 이익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런 것을 이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분양 대금을 납부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분양 대금을 납부를 한다. 그럼 당연히요, 우리가 분양을 받았으니까 분양 대금을 납부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권리이지만 이것은 뭐죠? 이것은 의무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이주자 택지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분양자로 정해졌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그럼 그다음부터 처분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이제 내 권리로서 완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전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이주자 택지의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처분이 제한된다. 전매가 제한된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잖아요. 그럼 이 공급받은 택지를 여기서 중요해. 키워드가 지정된 용도대로만. 알겠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단독이면 단독으로. 알겠죠? 근린생활시설이면 근린생활시설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전매 제한이 있다.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전매할 수가 없고 지정된 용도대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 제한 사항이죠. 우리가 이제 이주자 택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방금 앞에서 뭐라 했죠? 지정된 용도. 그 지정된 용도가 뭐예요? 그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이 지구단위 계획, 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지정된 용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이 돼.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건폐율은 얼마다, 용적률은 얼마다, 뭐 단독주택만 해야 된다, 뭐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요양시설 안 된다, 병원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용도대로 그래서 엄격하게 건축 제한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주자 택지에서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적용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뭐라 했죠? 분양대금을 납부할 뭐가 있죠?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점포 견용 단독주택의 경우 상가 부분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일정 비율 이하로 보통요 예를 들어서 뭐 40% 이렇게 비율 이하로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다 보고요. 그다음에 전매 제한이라고 그랬죠. 전매 제한은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그다음에 또 이주자 택지에서는 무엇을 건축할 수 없느냐? 지하실 안 돼요. 여기 보면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주자 택지의 공고문을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지하층부터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허용되는 업종이 특정된다. 이때의 특정이라고 해서 뭘 본다?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가 잘 보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별표 1을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주자 택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요.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이전하죠. 이전. 여기 언제까지? 전매이죠. 전매가 금지된다고 그랬죠. 언제까지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전매가 금지가 돼. 그런데 전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 전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통상 한 번만 인정하는데요. 이 사업시행자의 동의라고 해서 다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뭐다? 여기요. 주택건설용지로 공급받았을 때. 주택건설용지로 공급받았을 때 반드시 시행자의 동의가 있을 때 한해서 한 번 전매가 허용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필수 요건 원칙은 안 된다. 이주자 택지가. 그런데 언제요? 우리가 주택 건설 용지의 경우 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있으면 한 번은 가능하다. 한 번은. 아시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불법 전매 안 되죠. 언제까지 안 된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불법 전매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요. 강행 규정을 위반하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법상의 효력은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뭐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는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는요? 매매 대금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는 있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언제까지 또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주자 택지 분양 계약이죠. 이주자 택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체결하기 전에 내가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것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동의, 우리가 말했죠. 방금 건설 주택용지 있죠. 그 건설용지, 그 주택건설용지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한 번에 한해서 뭐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전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동의 없는 거 당연히 그건 안 되죠.
그다음에 여기 말이죠.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뭘 줬죠? 이미 매매대금 줬잖아요. 이미. 그 매매대금을 이미 준 경우니까 그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하는 청구는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 등기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주자 택지를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그 계약 자체는 무효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것도 무효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이에요. 아시겠죠?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은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때문에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요. 그다음에 물권 변동도 금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명의신탁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주자 택지에 관한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했고요. 이 이주자 택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라든가 개별적으로 어떠한 재산 형성 과정의 것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